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여자의 손에는 흠뻑 젖은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이 평범해 보이던 죽음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오랫동안 쌓여온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에 한빛 맨션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벽과 녹슨 난간이 세월을 말해주는 이 건물은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 싸우려 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름은 김선영이었습니다. 한빛 맨션 주민대표로 재개발 비리를 파헤치며 홀로 싸워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2층에 멈춰 서 있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주민이 오랫동안 같은 층에 멈춰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상하게 여겨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그렇게 선영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처음에 심장마비로 판단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외상도 없었고 주변이 특별히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늦게 도착한 형사 최도윤의 눈에는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10년이 넘도록 강력계에서 일해온 형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지만 현장의 작은 이물감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선영의 오른손에는 투명한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들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산 살 끝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천 부분은 젖어 있었으며 바닥에도 작은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비를 맞은 우산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기상 기록을 확인해도 그날 서울 일대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날도 마찬가지였고 이틀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산이 젖어 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의 CCTV 영상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선영이 밤 11시 40분경 1층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2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2층에서 선영이 내리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는 그녀가 타는 모습까지만 찍혀 있었고 그 다음은 화면이 끊겨 있었습니다. 관리 기록에는 내부 카메라가 사흘 전부터 오작동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도윤에게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전이면 선영이 재개발 비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주변에 알리던 시점과 겹쳐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선영의 혈액에서 페타차단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페타차단제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에 쓰이는 약물로 과다 복용할 경우 심박수를 급격히 낮추어 심장마비와 흡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영에게는 이 약이 처방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약을 그녀의 몸속에 넣었을까요? 혹은 무슨 이유로 그녀가 스스로 복용했을까요? 도윤은 수사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빛 맨션 재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파고들수록 동기를 가진 인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먼저 재개발 조합장 이성훈이었습니다. 조합 자금 유용 의혹을 지고 있던 선영과 수차례 정면으로 충돌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선영이 자료를 공개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 직원 윤태식이었습니다. 재개발 일정이 선영 때문에 계속 지연되면서 회사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 위약금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그에게 선영의 존재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 박지은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갈등처럼 보였지만 재개발을 놓고 선영과 여러 차례 감정적인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 이웃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영의 남편 정민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내의 활동을 지지하는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그가 실제로는 재개발 찬성파였으며
조합 측과 물밑 접촉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용의자, 4개의 동기, 그리고 젖어서는 안 되는 우산. 도윤은 사건 당일 밤에 동선을 촘촘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건물 출입 기록을 샅샅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건물 옥상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 시각보다 약 30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이후로 선영의 휴대폰에는 마지막 통화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정민수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선영은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건은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은 옥상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은 빗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탱크가 있는 옥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 그러나 우산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순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손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침묵을 뚫는 것입니다. 사건은 타살 가능성을 아는 채 수사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넷이었습니다. 모두 동기가 있었고 모두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른 아침부터 한빈 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날 밤 도윤이 요청해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의 출입 기록과 각 층 복도 CCTV 원본 영상 전체를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가 오작동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건물 안팎에 달린 다른 카메라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 프레임씩 뜯어보면 반드시 무언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처음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영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고 잠시 후 USB 드라이브가 내밀어졌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CCTV 분석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의 영상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각 인물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이후로 건물 지하주차장 입출 기록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 한 대가 잡혔습니다. 번호판이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렸는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각 그 차량이 한빈 맨션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차량의 진입 시각과 선영의 마지막 통화 시각을 비교했습니다. 시간대가 겹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사팀은 용의자 4명을 차례로 불러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조합장 이성훈이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큰 남자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은 선영을 오히려 걱정했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싸우다가 건강을 해친 것 아니냐며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도윤에게는 신호였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먼저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도윤이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묻자 이성훈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선영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대로 된 회계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해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밤 자신은 집에 있었고 아내가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증인이라는 말. 도윤은 수첩에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사 직원 윤태식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처음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손을 계속 무릎 위에서 비볐고 질문이 나오면 잠깐씩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선영과 최근에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달 이상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통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사건 사흘 전 윤태식의 번호로 선영에게 전화가 걸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4분 37초였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굳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일정 관련 사무적인 통화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분 37초짜리 사무적인 통화. 도윤은 그 설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동 주민 박지은이었습니다. 박지은은 면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웠습니다. 선영과의 갈등에 대해 묻자 과장된 것이라고 바로 말했습니다. 조금 의견이 달랐을 뿐이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충격이었지요. 라고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의 길이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 정민수였습니다. 정민수는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슬픔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정민수는 사건 당일 밤 아내와 통화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단순한 귀가 확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고 곧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집에서 기다렸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혹시 건물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느냐고요. 정민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4번의 면담이 끝나고 도윤은 혼자 회의실에 앉아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두가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모두가 선영과의 갈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날 밤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4개의 벽이 동시에 도윤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벽을 만날수록 오히려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질수록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다시 한빛 맨션 건물 도면을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 1층 로비, 12층 복도, 그리고 옥상. 도면 위에서 손가락이 천천히 옥상을 짚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옥상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힌 전자 로그가 확인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그를 다시 들여다보자 처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린 횟수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1시 12분, 두 번째는 11시 40분. 그런데 선영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것은 11시 40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옥상 문이 열린 시각과 선영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누군가 선영이 옥상에서 내려온 직후 옥상 문이 다시 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면 선영이 엘리베이터를 타던 그 시각에 다른 누군가가 옥상에 올라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식팀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산에서 채취한 물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도윤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산에 남아있던 물에서는 염소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빗물에는 염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염소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수도관을 거쳐 저장된 물이었습니다. 한빛 맨션 옥상에 있는 고가 물탱크에서 채취한 물과 동일한 성분 비율이었습니다. 선영의 우산은 옥상 물탱크 근처에서 젖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선영이 죽기 직전 옥상에 있었다는 것이 물의 성분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탄 이동 수단이었을 뿐이고 사건의 무대는 처음부터 옥상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을 옥상으로 부른 것은 누구였을까요? 아니면 선영이 스스로 올라간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각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통화 기록을 다시 파고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의 마지막 통화 상대는 남편 정민수였고 시각은 11시 2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보다 앞서 선영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수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고 시각은 10시 53분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단 18초였습니다. 18초. 안부를 묻거나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장소를 알려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팀은 해당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번호는 일회용 선불 유심으로 개통된 것이었습니다. 개통 당일 딱 한 번만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지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보였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성훈이 제출한 알리바이를 검증하던 팀원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이성훈의 아내는 남편이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성훈의 차량이 한빛 맨션 인근 골목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잡혀 있었습니다. 시각은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는 현장 근처 골목에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성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이성훈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낮아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방범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볼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알리바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콘크리트 바닥. 한쪽에는 육중한 물탱크가 서 있었습니다. 탱크 아래 바닥에는 미세한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한번 다녀간 자리였지만 도윤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물탱크 뒤쪽으로 돌아가자 바닥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신발 밑창 자국이었습니다. 감식팀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자국이었습니다. 탱크 근처 물기가 남아있는 부분에 찍힌 것이라 윤곽이 살아있었습니다. 여자 신발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넓은 또 다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국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보일수록 그 중심에는 반드시 단순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랜 시간 보아왔기 때문에 도윤은 지금 이 순간이 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남자 신발의 주인이 누구냐였습니다. 이성훈인가요? 윤태식인가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인가요? 경찰서로 돌아온 도윤은 정민수의 진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간 적 없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런데 도윤의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민수가 정말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왜 아내에게 전화를 단 한 통밖에 하지 않았을까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데도 추가로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남편이 취하는 행동치고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한빛 맨션의 주민등록 현황과 재개발 동의서 목록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선영이 반대하고 있던 동의서에 비밀리에 사인을 한 주민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민수의 이름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몰래, 조합 측과의 합의, 그리고 그날 밤의 통화. 퍼즐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윤은 팀원 하나를 윤태식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윤태식이 사건 당일 밤 퇴근 후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주차장 기록에는 그의 차가 오후 8시에 나간 것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태식이 퇴근 후 들렀다고 주장한 편의점의 CCTV를 확인해보니 그각 나온 시각은 8시 10분이었습니다. 편의점과 회사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퇴근하자마자 곧장 간 것과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들렀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팀원이 편의점 영수증을 분석하자 또 하나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윤태식이 그날 산 물건 중에 진통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진통제는 심혈관계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범행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윤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점이 찍혔습니다. 페타 차단제, 약물, 편의점, 사전 준비. 박지은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지은이 최근 이성훈과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통화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재개발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전 그 통화 시간이 유독 길었다는 것은 눈에 걸렸습니다. 23분. 그 통화에서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도윤은 박지은을 다시 불러 이성훈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냥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구체적인 통화 기록을 꺼내 보이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재개발 찬성 주민들 사이에서 정보를 나눴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영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려는 사람들.
그것이 단순한 정보 공유였는지 아니면 선영을 막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였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주변에서 그녀를 주시하는 시선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수사 3일차 오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빛맨션 11층에 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평소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 밤에 자주 깨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11시 언저리에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먼저 크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남자 목소리가 났지만 단호하게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도윤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시각이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였다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선영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보다 불과 몇 분 앞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선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도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남자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넷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직감은 이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증거는 쌓여가는데 결정적인 한 줄이 없는 순간.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는데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자리를 찾지 못하는 순간. 형사 최도윤은 그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느리게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실마리가 3개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발견된 두 쌍의 발자국, 11층 노인이 들었다는 다툼 소리,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이성훈의 알리바이.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로 깨는 선이 없었습니다. 수사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압박 앞에서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먼저 한 일은 감식팀의 재요청이었습니다. 옥상 발자국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신발 크기가 아니라 밑창 패턴과 마모 정도까지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식팀 책임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발자국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법정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래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식팀이 움직이는 동안 도윤은 팀원 강형사와 함께 한빛맨션 주민전수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밤 조금이라도 수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한 명씩 직접 만나는 작업이었습니다. 12층부터 한 층씩 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형사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면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도윤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강형사에게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7층까지 내려왔을 때 한 여성 주민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12층 버튼이 눌린 채 오랫동안 내려오질 않아서 계단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다가 누군가와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남자였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체격이 보통 이상이었고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 아파트 주민처럼 보였습니까? 여성 주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 빠른 걸음. 등산화. 자정 무렵. 강형사가 수첩에 받아 적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감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자국 분석 결과였습니다. 여자 신발은 선영이 그날 밤 신고 있던 신발과 밑창 패턴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신발 밑창은 특정 등산화 브랜드의 제품군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구두나 운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한밤중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남자. 즉흥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밖에 나와 있었거나 무언가를 준비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이성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범 카메라에 찍힌 그의 차량. 무너진 알리바이. 현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는 사실.
도윤은 이성훈을 세 번째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의 태도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들어오는 걸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앉자마자 물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물컵을 밀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이성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건물 근처에 간 건 맞습니다. 선영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이성훈은 자료를 돌려달라고 설득하러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선영이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그냥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옥상에는 올라간 적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등산화 신고 있었지요. 이성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단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훈이 스스로 그날 밤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수사의 그물은 한 칸 더 좁혀졌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선영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팀이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 일부가 복원되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정민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 무렵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밤 꼭 얘기해야 해. 올라와. 올라와.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선영을 옥상으로 부른 사람은 이성훈도 윤태식도 박지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직접 불렀습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화면에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는 선영을 불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민수의 입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정민수는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복원된 문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정민수의 시선이 문자 내용에 고정되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목골대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조합 자금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도윤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는 이미 조합 측과 합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선영이 폭로하면 합의가 깨지고 나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설득이 어떻게 되었냐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약을 사용했습니까? 이번에도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람만이 보여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정민수는 결국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이 흥분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여서 잠시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선영이 거부했고 몸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선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절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했냐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12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도윤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우산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에 물탱크 근처에서 젖은 우산. 그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아내를 외면하고 사고를 위장한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법정이 판단할 일이었습니다. 이성훈은 증거 은폐 시도와 관련해 별도로 입건되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처럼 시작된 사건의 본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우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든 진실을 찍혀낸 마지막 단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던 옥상에서 시작된 진실이 엘리베이터를 지나 이 면담실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 젖은 우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도윤이 보고서를 마감하는 동안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강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 우산 보셨을 때부터 느낌이 있었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이 사건 전체를 바꾼 것이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었지만 굳이 말로 확인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형사의 일이란 결국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답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영이 살아온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자료를 혼자서 모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으려 했던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끝까지 쥐고 있던 우산이 마지막에 그 질문들의 답을 주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도윤은 보고서 맨 마지막 줄에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서울 외곽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빛 맨션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아직도 재개발 문제로 얽힌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고 선영처럼 혼자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번처럼 우산 하나에 담겨 전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도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도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대부분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모순 안에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에 젖은 우산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왜 젖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을 옥상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선영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을 것입니다. 구조를 요청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을 외면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로 남았습니다. 이성우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손을 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캐내고 압박을 가해온 행동들이 결국 그날 밤의 긴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선영이 홀로 싸우는 동안 그녀를 둘러싼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생각하면 이성훈의 그 선택 역시 가볍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젖은 우산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 우산은 그냥 비를 맞은 우산일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젖은 우산이 더 많아지기를. 형사라는 직업은 그런 바람을 품은 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너무 오래 유지되면 스스로도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민수가 그랬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부터 자신이 한 일을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수십 번 속으로 되뇌면서 아마도 그는 그것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형사 최도윤은 그 사실을 하나씩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을 옥상으로 부른 것이 자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약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두고 엘리베이터에 태워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술에는 여전히 빈칸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민수의 진술서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정민수는 약이 어떻게 선영의 몸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중 베타 차단제 농도는 몸싸움 중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 짧은 시간 안에 복용된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도윤은 약물 전문가에게 다시 자문을 구했습니다. 페타차 단제를 음료에 섞으면 맛과 냄새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말 형태로 유통된 사례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도윤은 정민수의 카드 내역과 택배 수령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었습니다. 정민수의 이름으로 등록된 주소에 해외 직구 소포 하나가 수령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송 국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품목은 건강보조제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해당 소포의 포장재 잔여물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 나왔습니다. 페타차 단제 분말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수는 열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전 준비가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윤은 5번째로 정민수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정민수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 봉투에 먼저 닿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택배 수령 기록과 포렌식 결과지를 나란히 꺼내 놓았습니다. 정민수는 그것을 보고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열흘 전에 주문했습니다. 정민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이면 잠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선영이 눈치를 채고 버텼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양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설마 했습니까? 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구조를 부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마가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이 선영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더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였습니다. 강 형사가 도윤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수가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윤은 다시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정민수는 이번에 변호인 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은 보통 변호인을 데려옵니다. 변호인 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성훈이 먼저 접근해 왔습니다.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이성훈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상 합의를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해 줄 테니 선영을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약은 누가 제안했습니까? 정민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양을 조절하면 기절만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성훈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약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정민수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이성훈은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 연루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계가 이제 정민수의 입을 통해 역으로 이성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면담실을 나오며 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성훈 다시 데려오세요. 이성훈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민수의 추가 진술 내용을 전달받는 순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물론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로 충분했습니다. 부인하려 했다면 바로 부인했을 것입니다. 변호인을 먼저 요청한 것은 정민수의 진술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성훈에 대한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에서 살인교사 가능성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던 조합장이 사건의 설계자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의 뒤편에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가정을 수단으로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선영이 미리 맡겨둔 자료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하면서 필요해지는 날이 오면 꺼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폭로가 막힐 경우를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재개발 조합의 자금 유용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성훈을 포함한 조합 임원 여러 명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뉴스를 늦은 밤 혼자 읽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이기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막지 못했지만 미리 심어둔 씨앗이 결국 싹을 틔웠습니다. 죽은 뒤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에 젖은 우산을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된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남긴 질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사실에서 최종 기소 의견이 정리되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살인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약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의식이 돌아오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에 약을 구입한 사실과 쓰러진 뒤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현장을 조작한 것을 근거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성훈은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정민수의 진술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기록을 전면 재분석한 결과 이성훈이 약물 구입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흔적이 부분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였지만 포렌식 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성훈의 변호인도 그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범인의 치밀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인들의 허점이었습니다. 이성훈은 정민수를 대리인으로 세움으로써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수는 사고를 위장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물리적 사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에 젖은 우산이 그것이었습니다. 거짓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도윤이 수년간의 수사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도 현실 속 작은 모순 하나를 지우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물리적 세계는 거짓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날 밤 옥상 물탱크 옆에서 우산이 젖었다는 사실. 그것을 지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 형사가 커피 한 잔을 도윤의 책상에 올려두고 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서랍에서 접혀있던 우산을 꺼내 가방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비를 막기 위한 우산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선영이 한빛 맨션 주민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혼자서 뭘 그렇게 싸우느냐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격이 결국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결국 진실을 살아남게도 했습니다. 도윤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선영에게 진 빚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손에서 놓지 않았던 우산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묻혔을 것입니다. 선영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있었던 자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산이 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옥상 물탱크 근처에서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이 결국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에 젖은 우산. 그것은 선영이 남긴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한빛 맨션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선영이 남긴 자료가 공개된 이후 서울 외곽의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의 회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선영 한 사람의 싸움이 끝난 뒤에야 같은 싸움이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흐름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범행을 밝히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찍히려 했던 것이 계속 찍혀지도록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작은 것이 진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멈추어 물어주기를 기다리면서